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의 크리스탈 홀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불빛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에 반사되어 홀 전체를 은하수처럼 수놓았고, 버진 로드를 따라 늘어선 순백의 백합과 풀이지 않은 감미로운 향기를 공간 가득 퍼뜨렸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바닥에 오색찬란한 무늬를 그려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더했다. 하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낮은 속삭임 속에는 신랑 신부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한쪽에서는 신랑 한민준의 최연소 IT 기업 회장 등극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신부 박서연의 날카로운 탐사보도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완벽한 인물의 결합을 축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한편의 교향곡 같았다. 신부 대기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선 박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어깨선을 우아하게 드러냈고, 길게 늘어뜨린 면사포는 새벽 안개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파헤치며 밤샘과 잠복을 밥 먹듯 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늘은 오직 한 남자 한민준의 여자이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취재 때문에 참석했던 한 기술 포럼에서 그는 단연 돋보였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논리, 정연한 언변,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까지. 이성적이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녀였지만 그의 완벽함 앞에서는 마음의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격렬한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딸의 손을 잡는 그의 손길에서는 깊은 애정과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서연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식장 입구로 걸어갔다.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고 무거운 홀의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저 멀리 단상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한민준이 보였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훤칠한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어렴풋이 느꼈다. 아마도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이 주는 당연한 떨림이리라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버지의 손을 떠나 민준의 곁에 섰을 때 그는 서연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서연아. 그 달콤한 목소리에 서연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이 남자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할 것이다. 더 이상 차가운 진실을 홀로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주례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사랑과 미래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이어졌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이 손을 평생 놓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랑 한민준 군은 신부 박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질문에 민준은 망설임 없이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민준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대답을 준비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쿵육중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홀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순간 뚝 끊겼고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입구 쪽으로 쏠렸다. 경호원들이 무언가를 막으려는 다급한 몸짓과 함께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내 그들의 저지를 뚫고 작은 그림자 세 개가 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들이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 둘. 아이들의 행색은 화려한 예식장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낡고해진 옷은 군데군데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했지만 무언가 절박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하객들의 놀란 시선과 수군거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단상을 향해 똑바로 달려왔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하객들이 길을 터주었고 아이들은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버진 로드를 가로질렀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마침내 단상 앞에 도착한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단상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과 간절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작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크리스탈 홀의 완벽한 침묵을 산산조각 냈다. 아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외침이자 절박한 부름이었다. 뒤따라온 두 여자아이도 오빠를 따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그 작은 목소리들은 마치 천둥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다. 하객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충격으로 굳어진 얼굴로 단상 위를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작약 부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민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눈동자는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탐사보도 기자로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해왔던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되살아났다. 민준의 얼굴에 스친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만천에 드러난 자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몇 초 전까지 그녀를 감싸고 있던 달콤한 행복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들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더 이상 결혼 서약이나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왜, 어떻게,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사건 현장이었다. 그녀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깡마른 체구 절박한 눈빛. 저 아이들은 연기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겪고 있을 가난과 두려움, 그리고 아빠를 향한 저 순수한 갈망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녀의 심장은 이제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아려왔다. 아이들을 향한 차가운 연민과 자기 자신을 향한 끔찍한 공포심이었다. 홀 안의 수군거림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굉음으로 변해갔다. 공식 사진작가가 아닌 하객들의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세기의 결혼식은 순식간에 세기의 스캔들로 전락하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는 민준의 부모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서연의 부모님 역시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이미 차갑게 회전하며 존재하지 않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을 고하라고 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자수성가하여 오늘의 자리에 올랐다고 그에 불우했지만 극복해낸 과거는 오히려 서연에게 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자신이 쌓아 올린 사랑과 신뢰의 성이 모래 위 신기루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명백한 부정의 몸짓을 보였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의 입술은 의미 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서연은 민준의 공황 상태에 빠진 얼굴과 아이들의 애원하는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꿈꾸었던 완벽한 동화는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고 추악하며 충격적인 진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자 박서연은 직감했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마치 싸움터로 나가는 군인의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크리스탈홀의 시간은 얼어붙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은 용암처럼 들끓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저마다 눈과 귀를 의심하며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해석하려 애썼다. 아이들의 절규는 여전히 홀 안에 메아리치며 맴돌았고 그 파장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증폭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세기의 결혼식은 이제 막장 드라마의 생생한 촬영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새하얗게 질렸던 한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극심한 공포는 이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망가뜨린 감히 자신의 완벽한 날을 짓밟은 침입자들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턱짓하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저것들 끌어내. 뭐하고 있는 거야? 저 정신 나간 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과 이성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당황스러움과 잔인함만이 묻어났다. 경호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우왕좌왕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거구의 남자들이 다가오자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가장 큰 남자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절규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엄마가.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라는 단어가 박서연의 뇌리에 예리한 파편처럼 박혔다. 그녀는 민준의 옆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 한순간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한 경련이 느껴졌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 아이들 누구예요? 그녀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기자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민준은 그 질문에 담긴 차가운 의도를 알아차린 듯 화들짝 놀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마치 뱀에 물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 격한 반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백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을 향해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쏟아냈다. 서연아, 이건 함정이야. 내 경쟁사 짓이야. 알잖아. 최근에 M&A 건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K텍 말이야. 그놈들이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이런 더러운 짓까지 하는 거야. 저 애들은 그냥 돈 받고 연기하는 불쌍한 애들이라고. 제발 내 말 믿어줘.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허술하고 예측 가능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아이들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모습, 상처 입고 버림받은 작은 짐승들 같던 그 눈빛은 서연의 망막의 낙인처럼 찍혔다. 그녀는 민준의 변명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을 믿기로 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다. 주례사는 당황한 얼굴로 단상에서 내려왔고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멈췄다.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웅성거리다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한마디 말도 없이 민준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의지한 채 수많은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뚫고 텅 빈 버진 로드를 되돌아 걸어 나왔다. 그들이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에 답답한 코르셋을 풀어헤치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민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땀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민준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해온 듯한 이야기를 다급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아, 정말이야. 이건 K텍 대표인 이강혁 그놈 짓이 틀림없어. 내가 얼마 전에 그놈들이 노리던 스타트업을 가로챘거든. 그때 나한테 그랬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엿을 먹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그놈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놈이야. 돈 몇 푼 쥐어주고 아이들 부모를 매수해서 연기를 시킨 거겠지.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표정 연기는 절박했다.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사랑에 눈이 먼 여자였다면 아마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식장에서 아이들의 눈빛을 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다. 신부 박서연은 죽고 기자 박서연이 깨어났다. 그녀는 민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숨 가쁜 변명이 끝나자 서늘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민준은 초조한 눈빛으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앵커처럼 냉정했다. K텍과 비즈니스 문제로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면 왜 하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이용했을까요? 주가 조작이나 내부 정보 유출 같은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이 많았을 텐데요. 민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건 최대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겠지.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당신 표정은 분노나 황당함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공포였죠. 마치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사람처럼. 왜 그렇게까지 겁을 먹었던 거죠? 그야 당연히 놀랐으니까 내 결혼식이 엉망이 됐는데 그럼 웃고 있으란 말이야. 그의 반박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모르는 아이들이고 경쟁사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연민이라도 느꼈어야 정상 아닐까요? 당신은 아이들을 두려워했어요, 민준 씨. 마치 시한폭탄을 보는 것처럼요. 그녀의 논리적이고 예리한 질문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방어막에 정확히 꽂혔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더 이상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을 썼다. 바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서연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지금 저 정체불명의 아이들 말은 믿고 네가 사랑하고 결혼하려 했던 내 말은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의 분노와 서운함이 담긴 외침은 그러나 서연의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이런 반응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진실한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문제 삼는 법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그녀가 머물 곳은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공간도요. 당신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혹은 내가 진실을 찾아낼 때까지 우린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소지품 몇 개를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단호했다. 민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문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다. 제발 서연아 가지마.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야 정말이야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옆으로 조용히 비켜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한민준이라는 남자는 최소한 비겁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누구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차가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방금 전 벗어던진 웨딩드레스의 무게보다 지금 짊어진 진실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결혼식장의 혼란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민준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계속해서 되감기고 있었다. 신부의 설렘과 행복은 이제 까마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인생 최대의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건을 마주한 기자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친정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TV 소리 대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어머니는 끓여온 국화차를 말없이 내려놓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과 슬픔이 마르지 않은 채 고여 있었다.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만 이따금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는 그가 느끼는 실망과 분노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다. 박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젯밤 웨딩드레스와 함께 신부로서의 자신을 벗어던진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결혼식장에 나타났던 새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던 그 눈빛,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던 한민준의 얼굴에 스쳤던 섬광과도 같은 공포. 그 두 개의 이미지가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여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결혼식에 참석했던 동료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당시 촬영했던 영상과 사진들을 모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요청이 아닌 개인적인 부탁이었기에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보내주었다. 곧 그녀의 메일함은 수십 개의 고용량 파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녀는 사건 현장을 복귀하는 형사처럼 아이들이 식장에 난입하던 순간부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까지의 모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았다. 아이들의 동선 표정, 입모양,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하객들의 반응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다. 화면 속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자신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서연은 화면 속의 자신을 마치 타인을 보듯 냉정하게 관찰했다. 한민준의 반응은 다시 봐도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서연의 주장대로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를 보이다가 이내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이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처럼. 이것은 단순히 당황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영상 분석에 매달렸을까? 그녀는 한 동료가 찍은 고해상도 사진 파일 하나를 확대하다가 미간을 좁혔다. 경호원에게 거칠게 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던 가장 큰 남자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울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낡은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작은 물체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 포착되었다. 너무나 순간적인 장면이라 영상에서는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최대한으로 확대했다. 화질이 깨졌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로 만든 작은 장난감처럼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것이 무엇이든 아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물건임은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쯤 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의 분실물 보관소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랐다. 이것은 첫 번째 실체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한 곳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가 아니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한민준의 귀에 들어갈 위험이 컸다. 그녀는 입사 동기이자 현재는 사진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김민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입이 무겁고 수완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서연은 그라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배, 저 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결혼식이 파탄난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은 생략했다. 대신 간단명료하게 본론을 꺼냈다. 어제 예식장에서 아이들이 소동을 벌였을 때 작은 분실물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호텔 측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크리스탈홀 주변에서 발견된 분실물들을 조용히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로요. 김민호 기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알았다. 내가 아는 보안팀 직원이 있으니 한번 알아볼게. 찾으면 바로 연락 주지. 그리고 힘내라. 그의 짧은 위로는 그 어떤 긴 말보다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그 사이에도 한민준의 연락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그의 이름으로 배달된 거대한 꽃바구니와 명품 가방이 현관 앞에 쌓여갔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배달원에게 모든 것을 돌려보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서연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그녀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진실을 해명하는 대신 물질로 상황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인터넷 뉴스 포털에 기사가 하나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민준이 대표로 있는 넥스젠테크의 공식 입장문이었다. 내용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최근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경쟁사 K텍과 비열한 방법으로 결혼식을 방해했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중의 동정심을 사고 사건의 본질을 비즈니스 분쟁으로 몰아가려는 영악한 언론 플레이였다.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이제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거짓의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았다. 사람들의 반응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민호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다. 찾았어. 네가 말한 것 같은 낡은 나무 로봇 장난감이야. 호텔 측에서는 단순한 분실물로 처리해서 보관하고 있더라. 내일 오전에 내가 받아서 너희 집 근처 카페로 가져다 줄게. 서연은 짧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고동쳤다. 이제 곧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속 장소인 동네의 한적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는데 익숙한 인형의 김민호 기자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가방을 그녀에게 건넸다. 가방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문제의 나무 로봇이 담겨 있었다. 로봇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한눈에 봐도 아이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던 소중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장난감을 손에 들고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러다 그녀의 손가락이 로봇의 발바닥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긁힌 자국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칼끝 같은 것으로 서툴게 새겨진 두 글자가 있었다. 유진. 그것은 한민준의 이름이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유진. 아이는 왜 아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에 새겨 넣었을까? 혹시 이것이 아이의 진짜 아빠 이름일까?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한민준을 아빠라고 불렀을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한민준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서연은 김민호 기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김민호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줄 뿐이었다. 내일이 곧 우리 일이기도 하지.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서연은 카페에 홀로 남아 작은 나무 로봇을 손에 쥐고 있었다. 유진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무거운 숙제처럼 다가왔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파탄난 결혼이나 약혼자의 거짓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라진 엄마를 찾는 아이들과 유진이라는 의문의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한민준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그녀의 조사는 이제 막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안에 쥔 작은 나무 로봇은 단순한 장난감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물증이었고 한민준의 정교한 거짓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유진이라는 이름은 서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수많은 가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가설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목소리, 그들이 직접 들려주는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아이들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세기의 결혼식을 파탄낸 아이들의 등장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고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우려한 경찰이 아이들을 비밀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인계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그녀의 정보망을 통하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합법적이고 조용하게 만날 수 있느냐였다. 그녀는 경찰청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광역수사대의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서연의 날카로운 취재력과 정의감을 높이 사는 몇 안 되는 조력자 중 한 명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수화기 너머로 강 형사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박 기자,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한민준 대표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미 경찰 상층부에도 손을 써서 아이들 신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지침까지 내려왔어. 언론 접근은 일절 차단하라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알고 있어요, 형사님. 그래서 더더욱 제가 직접 만나야 해요. 언론사 이름이 아니라 박서연 개인 자격으로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보육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소망보육원. 그는 끝으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몸 조심해. 뱀굴에 들어가는 거야. 소망보육원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도심의 빌딩들과는 거리가 먼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보육원 정문 앞에 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게 닫힌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보육원 원장은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의 전화에 시달린 듯 했다. 서연은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는 대신 결혼식의 당사자였던 박서연임을 먼저 밝혔다. 그리고 취재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개인적으로 찾아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원장은 그녀의 진솔한 태도와 슬픔이 깃든 눈빛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작은 상담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아이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첫째인 준호는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입을 굳게 닫고 있고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은 미리 선을 그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방침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잠시 후 원장이 새아이를 데리고 상담실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원장의 등 뒤로 숨었다. 결혼식장에서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어른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서연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바닥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안녕, 나는 박서연이라고 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너희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초콜릿과 과자 봉지를 아이들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어린 여자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지만 오빠인 준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서연을 쏘아보고 있었다. 서연은 섣불리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로봇을 꺼내 보였다. 혹시 이거 너희들 거니? 그날 식장에서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 내가 주워왔어. 그 순간 준호의 동그란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로봇을 뚫어줘라 쳐다보았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바닥 위에 놓인 로봇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로봇을 품에 꼭 껴안자 그제야 아이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서연은 바로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 로봇 발바닥에 이름이 쓰여 있던데. 유진이라고. 혹시 너희 아빠 이름이니?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단호한 부정이었다. 유진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 말에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한민준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그날 결혼식장에 있던 아저씨는 누구야? 왜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렀어? 준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어린 동생이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짓자 준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종종 눈물과 함께 끊겼다. 서연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아이의 말을 들어주며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아이들의 엄마는 얼마 전부터 무서운 아저씨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다고 했다. 그 아저씨는 집에 자주 찾아와 엄마와 심하게 다퉜고 엄마는 밤마다 몰래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전 엄마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바로 결혼식장에 서 있던 한민준의 사진이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약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저씨를 찾아가야 해. 어디서든 이 아저씨를 찾아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꼭 그래야만 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집을 나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여기고 며칠을 굶으며 기다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남자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작정 방송국에서 알려준 예식장으로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장난이었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증언이 드러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다. 한민주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어머니를 위협하던 무서운 아저씨였으며 아이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신변에 닥칠 위험을 직감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민준에게 아이들을 떠맡기려 했던 것이다. 유진 아저씨는 엄마 친구예요.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이 로봇도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는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도 위험해진다고. 준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다. 한민준이 아이들의 어머니 이수진,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생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한민준에 대한 서늘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런 괴물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려 했다. 그녀의 이성과 직감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상담실을 나올 때 서연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원장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개인적인 배신감과 슬픔은 이미 사치였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새 아이의 미래와 어쩌면 한 여자의 목숨까지 걸려 있었다. 기자 박서연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한민준이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짜 얼굴을 만천에 공개해야만 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소망 보육원을 나서는 박서연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의 증언은 그녀의 조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배신이나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실종,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싸움이었다. 친정집은 더 이상 안전한 작전 기지가 될 수 없었다. 한민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올지 몰랐다. 그녀는 김민호 기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작은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대했다.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로 가렸고 인터넷 회선 역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작은 작전실이자 전쟁 본부였다. 오피스텔의 하얀 벽에는 한민준과 넥스젠 테크에 관한 자료들이 빽빽하게 붙기 시작했다. 그의 공식적인 프로필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천재. 언론은 그를 혁신의 아이콘이라 칭송했고 젊은이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다. 서연은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넥스젠 테크의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공시자료, 투자기록 인수합병 내역들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다.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괴물 같은 속도로 성장했다. 그 성장 동력은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잠재력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의 인수합병에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이면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인수된 회사들은 대부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인수 직전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핵심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악재를 겪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한민준이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 회사를 구원하는 듯한 모양새로 인수를 성사시켰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마치 위기를 일부러 조장한 것처럼 서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의심스러운 사례 몇 개를 추려냈다. 3년 전 획기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로기코어라는 스타트업이 눈에 들어왔다. 로기코어는 투자 유치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결국 파산 직전에 몰린 회사를 넥스젠 테크가 헐값에 인수했다. 로기코어의 기술은 현재 넥스젠 테크의 주력 서비스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로기코어의 창업자였던 최진우라는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때 IT 업계의 기리나로 불렸던 그는 회사를 잃은 뒤 업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그가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그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았다. 허름한 상가 2층에 위치한 컴퓨터 수리점은 한눈에 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쌓인 부품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무기력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최진우였다. 날카로웠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실패의 무게에 짓눌린 중년 남자의 피로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고장난 노트북을 고치러 온 손님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최진우가 노트북을 점검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 혹시 예전에 로기코어라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IT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 말에 최진우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계심과 트라우마가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 그녀는 무리하게 다가서지 않고 자신의 명함 한 장을 조용히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그녀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만 적혀 있었다. 언론사 이름은 없었다. 저는 한민준 대표에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최진우 대표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수리점을 나섰다. 그녀의 도박은 성공이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최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다음 날 저녁 인적이 드문 강변의 작은 식당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시 만난 최진우는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소주잔을 영업 후 비우며 지난 3년간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힘들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다. 한민주는 처음에는 투자자의 얼굴로 그에게 접근했다고 했다. 그의 기술을 칭찬하고 함께 세상을 바꿀 미래를 약속하며 최진우의 신뢰를 얻었다. 완전히 마음을 연 최진우는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에게 공개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내부 서버가 해킹당해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민준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흩어졌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한민준은 다시 구원자의 얼굴로 나타나 헐값에 회사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 그놈은 악마입니다. 최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가장 비열한 종류의 악마요. 그는 제 기술뿐만 아니라 제 인생과 명예까지 전부 훔쳐갔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재기하지 못하도록 온갖 더러운 소문을 퍼뜨렸고 저는 결국 이곳까지 도망쳐 와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민준의 방식은 너무나 정교하고 치밀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넥스젠 테크라는 화려한 제국의 기반을 이룬 방식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어쩌면 한민준과 공동 창업자였거나 핵심 기술을 제공한 파트너였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최진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결혼식장에 나타났던 아이들과 실종된 엄마에 대한 이야기. 최진우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마침내 서연이 단순한 복수심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큰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최진우는 서연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민준이 훔쳐간 기술의 원리와 그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방식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 모여 밤낮으로 한민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짓밟힌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최진우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다. 그는 한민준의 사업 방식과 그가 훔쳐간 기술의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박서연의 날카로운 취재력과 최진우의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되자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낮을 잊은 채 한민준이라는 거대한 성의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맸다. 서연은 아이들의 어머니를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녀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였다. 그녀는 최진우에게 넥스젠 테크 창립 초기에 한민준과 함께 일했던 여성 개발자나 파트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최진우는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한민주는 언제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유일한 창업자라고 홍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업계에 떠돌던 소문은 하나 있었어요. 넥스젠 테크의 핵심 기술, 즉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사이킥 알고리즘의 진짜 주인은 한민준이 아니라 베일에 쌓인 천재 여성 개발자라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고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고스트. 그 단어는 서연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한민준이 자신의 완벽한 신화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존재. 그녀는 그 고스트가 바로 아이들의 엄마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유령의 실체를 증명하느냐였다. 한민준은 분명 모든 공식적인 기록을 지워버렸을 터였다. 서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과거의 인터넷 기록, 즉 디지털의 망령들을 불러내기로 했다. 그녀는 넥스젠 테크의 공식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 한민준이 초기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활동했던 낡은 기술 포럼과 개발자 커뮤니티의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만 개의 게시물과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업이었다. 며칠 밤을 샌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한 신생 기술을 소개하는 포럼의 게시물이었다. MJ 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민주는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게시물 아래에 달린 한 댓글이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이디는 쏘.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 아이디어의 절반은 내 머리에서 나온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하네. 파트너. 그 댓글 밑으로 한민준이 황급히 하하, 당연하지. 우리 수진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라고 답글을 단 것이 보였다. 곧바로 최초의 댓글은 삭제되었지만 아카이브 서버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진. 서연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는 거의 확신했다. 그녀는 즉시 최진우에게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아는지 물었다. 최진우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탄성을 내뱉었다. 이수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한민준이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기술적인 질문에 막히면 옆에 있던 어떤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수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록을 통해 이수진이라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추적했다. 마침내 그녀는 이수진의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총명하고 선한 눈매를 가진 재능 있는 개발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소망보육원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는 막내딸과 판박이었다. 서연은 이수진의 등기부등본과 과거 주소지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넥스젠 테크의 창립 당시 법인 주소지는 이수진이 소유했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명백한 공동 창업자였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한민주는 회사가 성장하자마자 법인 주소지를 강남의 화려한 빌딩으로 옮기고 그녀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지워나갔던 것이다. 진실은 끔찍했다. 한민준의 성공 신화는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이수진이라는 천재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생하여 부와 명성을 쌓아 올린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공헌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고 마침내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결혼식장에 나타난 아이들은 바로 그 이수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경고 메시지였던 셈이다. 서혜연과 최진호는 이수진이 왜 갑자기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 직접적인 계기를 찾아 나섰다. 최진우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아마도 지분 문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넥스젠테크의 비공개 주주 명부 변동 내역을 파고들었다. 해커 수준의 실력을 갖춘 최진우는 보안망을 뚫고 과거의 기록들을 복원해내는 데 성공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창립 당시 이수진은 한민준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그녀의 지분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그 지분은 교묘한 방식으로 한민준의 차명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넥스젠테크는 해외의 거대 투자 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거였군. 최진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한민준은 회사의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증명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수진이 가진 자녀 지분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녀는 분명히 헐값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권리를 넘기는 것을 거부했을 테고 한민준은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녀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의 논리적인 추론을 듣는 동안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수진은 자신의 기술과 회사를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지분마저 넘기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녀는 거부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게 된 것이다. 아이들에게 한민준을 찾아가라고 했던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 범인이 바로 한민준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처절한 다잉 메시지였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 이수진은 갇혀 있거나 혹은 이미 그녀는 더 이상 끔찍한 상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완벽하고 부드러운 미소 뒤에 그런 악마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녀는 단순히 사기꾼과 결혼할 뻔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괴물과 평생을 약속할 뻔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내렸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개인적인 복수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제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였다. 그녀는 이수진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한민준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최 대표님, 서연이 최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한민준이 이수진 씨를 어디에 숨겼는지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눈치채기 전에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순간 작은 오피스텔은 더 이상 도망자들의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악에 맞서는 최전선의 사령부가 되었다. 과거의 유령은 이제 실체를 드러냈고 그 유령이 남긴 피 맺힌 진실은 이제 곧 세상을 뒤흔들 폭풍의 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민준은 자신의 제국 넥스젠테크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정복자의 발밑에 엎드린 도시처럼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서연과의 연락은 결혼식이 파탄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겼다. 그녀는 그의 전화도 문자도 그가 보낸 수많은 선물과 사과의 메시지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여자가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분노라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 그녀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씌웠고 대중의 여론은 점차 그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듯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그는 착각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서연에게서는 강간무소식이었다.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알던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다. 감정에 휘둘리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침묵은 용서나 체념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업계 최고의 정보원을 고용해 박서연의 행적을 은밀하게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친정집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며칠 뒤 정보원으로부터 돌아온 보고는 그의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박서연은 슬픔에 잠겨 있기는커녕 아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의 주소와 함께 그곳을 드나드는 한 남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민주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최진우.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로기코어의 전 대표. 그가 왜 박서연과 함께 있는 거지?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박서연은 상처 입은 약혼녀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사건을 의심했고 기자로서의 본능을 발휘해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식장에 나타난 아이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이수진의 흔적까지.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의 망령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었다. 어리석은 년. 한민주는 낮게 읊조렸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싸늘하고 잔혹한 사업가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박서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녀의 집요함과 날카로움을 잊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거나 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 그의 전화 한 통에 그가 오랫동안 돈과 권력으로 관리해왔던 거대한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언론이었다. 그가 후원하는 몇몇 인터넷 언론사와 가십 전문 채널에서 박서연을 겨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기사들은 그녀를 파혼의 충격으로 이성을 잃은 비운의 여기자로 묘사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녀가 과거에도 취재 대상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식의 거짓 사실들을 유포했다. 결혼식 사건 역시 한민준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경쟁사와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급격하게 돌아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동정하던 대중은 이제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기자라는 직업을 사적인 복수에 이용하는 건 문제 있다는 식의 댓글들이 기사마다 수백 개씩 달렸다. 한민주는 여론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서연의 숨통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 즉 그녀의 직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희 넥스젠테크가 귀사에 집행하는 연간 광고비가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귀사의 박서연 기자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저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윤리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광고 집행 전면 중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저널리즘의 원칙은 종이장처럼 찢어졌다. 언론사 회장은 주저없이
한민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날 오후 박서연은 편집국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평소 그녀를 아끼던 편집국장의 얼굴은 침통함과 미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 기자, 미안하게 됐네. 회사 차원에서 자네에 대한 내부 감사가 결정됐어. 감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취재 활동에서 손 떼고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걸세. 회사의 결정이야.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고 수많은 특종으로 회사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그녀가 거대한 권력의 표적이 되자 회사는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꼬리를 자르고 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기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고 힘없이 건물을 걸어 나왔다. 이제 그녀는 기자가 아니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이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녀를 최진우가 무거운 얼굴로 맞았다. 그 역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민준의 방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무자비했다. 그는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민준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위협은 이제 더욱 노골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밤낮으로 배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24시간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서늘한 증거였다. 서연의 휴대전화에서는 알 수 없는 잡음이 섞여 들렸고 인터넷 연결은 수시로 끊겼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날 터졌다. 최진우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오피스텔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목이 부러진 채 죽어있는 시커먼 쥐 한 마리였다. 더 이상 까불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무언의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경고였다. 최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말없이 죽은 쥐를 상자에 다시 담아 복도 끝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한민주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의지는 쇠를 담금질하듯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 최 대표님, 그녀가 최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의 흔적조차 없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령이 되어야 해요. 모든 연락수단을 버리고 이곳도 곧 떠나야 합니다. 한민주는 우리를 궁지로 몰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에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공포에 질려있던 최진우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이 여자의 내면에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음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잔혹한 방역은 그들을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한민준의 무자비한 방역은 박서연과 최진우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사회적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직업은 박탈당했으며 이제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감시의 눈길은 오피스텔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죽은 쥐가 담겨있던 택배 상자는
그들의 목숨을 향한 선명한 경고장이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용기가 태어나는 법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민준이 원하는 대로 공포에 질려 숨어버리는 대신 그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최진호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렸다.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망치로 부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오피스텔에 남은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들은 작은 USB 하나에 담아 품속에 숨겼다. 그들의 유일한 연락책은 사진부의 김민호 기자뿐이었다. 서연은 공중전화로 그에게 연락해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다. 김 기자는 두말 없이 그들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모텔을 현금으로 계산해 두 사람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CCTV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의 기억에서 잊힌 듯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서연과 최진호는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작은 모텔방 안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도시의 뒷골목 풍경만이 보였다. 서연은 낡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한 대 올려놓았다. 김 기자가 익명으로 구해다 준 중고 노트북이었다. 그녀는 최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한민준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최진호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한민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 분명 제2, 제3의 최진우가 존재할 터였다. 그들 역시 한민준의 보복이 두려워 어딘가에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흩어져 있는 그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연대하게 만드느냐였다. 서러연은 과거 자신이 수집했던 넥스젠테크의 인수합병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최진우의 로기코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된 스타트업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전직 임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역추적해 나갔다. 대부분은 업계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닿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2년 전 넥스젠에 합병된 데이터 분석 기업 뉴럴링크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안성진 박사였다. 그는 업계에서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학자로 존경받았지만 합병 직후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한 뒤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가 한민준의 비윤리적인 데이터 활용 방식에 반기를 들다가 밉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수소문 끝에 안 박사가 한 대학의 시간 강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연과 최진호는 신분을 위장한 채 그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안 박사는 낯선 두 사람의 등장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특히 최진호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그는 질겁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저는 당신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전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한민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남긴 깊은 트라우마가 느껴졌다. 서연은 그를 막아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한민준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기자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한민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또 한 명의 피해자로서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그녀 옆에 선 최진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였다. 박사님, 저희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소력이 있었다. 저희는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한민준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술과 인생을 훔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면 그 악마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진솔한 설득에 안 박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 한민준에게 굴복한 이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을 자책했다. 서연과 최진우의 등장은 그에게 잊고 있던 용기와 정의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허름한 술집에 마주 앉았다. 안 박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한민주는 뉴럴링크를 인수한 뒤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 경쟁사들의 영업 비밀을 빼내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심지어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기까지 했다. 안 박사는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놈의 만행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박사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고당하기 직전 제가 몰래 빼돌린 내부 데이터 로그 파일입니다. 이 파일만 있으면 넥스젠테크가 저지른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시장 교란 행위를 모두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한민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안성진 박사의 합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처럼 넥스젠테크에서 쫓겨나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다른 내부 고발자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서연과 최진우 그리고 안 박사는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 비밀리에 다른 피해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모두 두려움에 떨며 만남을 거부했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에 점차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작은 연대가 만들어졌다. 한민준의 지시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야 했던 전직 재무팀 직원. 이수진의 지분이 한민준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목격했던 법무팀의 인턴 사원. 그들은 모두 한민준 제국의 어두운 비밀을 품고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서연의 허름한 모텔방에 모여 각자가 가진 증거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최진우가 증언하는 기술 탈취에 원죄 안 박사가 제공한 불법 데이터 조작의 증거 재무팀 직원의 회계 부정 자료, 그리고 법무팀 인턴이 기억하는 문서 위조의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하나의 이름 한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직당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든 검사였고 피해자들의 연대는 그녀의 든든한 배심원이었다. 그들은 이제 한민준을 심판대에 세울 모든 준비를 마쳤다. 문제는 어떻게였다. 한민준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인터넷 뉴스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넥스젠 테크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발표회 개최. 전 세계 생중계 예정. 서허연은 기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바로 저기였다. 한민준이 자신의 성공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바로 그 무대. 그곳을 그의 범죄를 만천에 고발하는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정의를 위한 작은 연대는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다. COES 그랜드 볼룸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IT 관계자들, 그리고 VIP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넥스젠 테크의 혁신적인 역사를 담은 감각적인 영상이 반복적으로 상영되고 있었다.
오늘은 한민준이 자신의 제국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차세대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무대 뒤편의 대기실에서 한민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든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완벽하게 부각시켰다. 그는 박서연과 그녀의 어설픈 동맹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했다. 자신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겁을 먹고 어딘가에 숨어버렸으리라. 그는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감히 자신에게 덤벼든 대가는 그렇게 초라한 법이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외치자 한민준은 가장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청중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IT 산업을 이끄는 젊은 거인이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청중의 환호에 답하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황제처럼 무대 위를 군림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넥스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담겨 거대한 홀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준비된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갔다. 기술의 미래 인류의 삶을 바꿀 혁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넥스젠 테크의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한편 행사장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낡은 모텔 방 안. 그곳은 전쟁 지휘 본부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대의 노트북이 뿜어내는 열기로 공기가 후끈했고 스크린에는 행사장 내부의 여러 각도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과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 떠 있었다. 박서연, 최진우, 안성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진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몇 날 며칠에 걸쳐 행사장 전체의 통신망과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의 보안을 분석했고 마침내 아무도 모르는 작은 뒷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번에 클릭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무대 위에서 한민준의 연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포장하며 가장 위선적인 단어들을 입에 올렸다. 저희 넥스젠 테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신뢰와 정직함입니다. 저희의 모든 혁신은 바로 이 정직함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진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에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최진우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의 옆에서 안성진 박사는 예비 시스템이 작동할 경우를 대비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교란시킬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행사장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켰다. 청중들은 가벼운 방송 사고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렸다. 무대 위에 한민준 역시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연설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등 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넥스젠 테크의 화려한 로고가 아니었다. 스크린 가득한 여성의 맑고 총명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수진이었다. 한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청중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곧이어 스크린에서는 아이들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혼식장에서 터져나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홀 전체가 순간적인 충격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무대 뒤편의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영상 꺼. 이건 해킹이야. 당장 시스템을 차단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기술팀은 이미 모든 시스템의 제어권을 빼앗긴 뒤였다. 이수진의 사진 옆으로 최진호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한민준에게 기술을 빼앗기고 회사를 잃었는지 담담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듯 넥스젠 테크의 초기 소스 코드와 로기코어의 원본 코드가 나란히 비교 분석되어 나타났다. 명백한 기술 도용의 증거였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의 한민준에게 광적으로 집중되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안성진 박사였다. 그는 넥스젠 테크가 어떻게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켰는지 내부 로그 파일을 통해 낱낱이 폭로했다. 복잡한 데이터들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와 도표로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한민준은 이성을 잃고 무대 위에서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갑작스러운 사태에 경호원들조차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무대는 이제 그의 범죄를 고발하는 거대한 법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폭로는 끝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회계 장부를 조작했던 재무팀 직원의 양심선언과 문서 위조를 목격했던 법무팀 인턴의 증언이 음성 파일로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암전되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타난 것은 어두운 방 안에서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바로 서연의 오피스텔에 죽은 쥐를 배달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울먹이며 자신이 한민준의 지시로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이수진을 납치하고 감금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처절하게 자백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호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한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무대 뒤편으로 도망치려 했다. 바로 그때 홀의 옆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칼을 든 심판관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도망치려는 한민준의 앞을 막아서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홀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한민준 씨,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오늘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의 목소리이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수진 씨의 절규입니다. 당신의 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사장 정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강 형사였다. 서연이 모든 계획을 미리 알려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은 혼란을 뚫고 무대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한민준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민준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빛나려 했던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체포되었다. 한민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쇼 EX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던 광적인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무대 아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한편의 잔인한 연극 같았다. 박서연은 텅 빈 눈으로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한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한때 세상을 짊어진 듯 넓고 당당했지만 지금은 초라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거대한 허무함과 지독한 피로감뿐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시작한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강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박 기자, 아니 박서연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 악마는 영원히 세상의 빛 뒤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납치범의 자백 영상을 토대로 이수진 씨가 감금된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황제의 몰락, 두 얼굴에 혁신가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 포털과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넥스젠 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민준이라는 한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검찰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서연과 피해자 연대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체계적이어서 한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변호인단 뒤에 숨으려 했던 한민준도 이수진이 경기도 외곽의 한 별장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이수진은 발견 당시 오랫동안의 감금 생활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박서연이었다. 두 여자는 병실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한 남자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지난 시간의 고통과 앞으로의 희망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이수진의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침대에 기대앉아 있던 이수진이 아이들을 발견한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췄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으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아이들의 울음 섞인 외침이 병실을 가득 메웠다. 이수진은 깡마른 팔로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재회였다. 서연은 병실 문 앞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께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파탄난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이 잔인한 비극이 마침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봉합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야기들로 시끄러웠다. 한민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제국이었던 넥스젠 테크는 파산 절차를 밟았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업 범죄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최진우와 안성진 박사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넥스젠 테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여 잃어버렸던 기술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되찾았다. 최진우는 이수진과 손을 잡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정직한 꿈을 가진 회사였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언론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도와주었던 김민호 기자와 함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탐사보도 매체를 설립했다. 그녀의 첫 기사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민준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연대하여 거대한 악과 싸워 이겼는지에 대한 심층 보도였다. 그녀의 기사는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한 회사의 소속 기자가 아니었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그녀의 펜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하고 단단한 저널리스트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은 이수진과 아이들이 새로 이사한 작은 전원주택을 찾았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이수진은 예전의 총명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서연을 어려운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을 서연 이모라고 부르며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이수진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서연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손에는 유진 아저씨, 즉 서연이 찾아주었던 작은 나무 로봇이 들려 있었다. 그 로봇은 이제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희망의 증표처럼 보였다. 가끔 생각해요. 이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그날 아이들이 결혼식장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그녀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어쩌면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악마의 아내가 되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이들이 우리 모두를 구한 셈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고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이나 화려한 미래를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진실의 무게와 정의의 가치,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는 연대의 따뜻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파혼의 아픔도 배신감의 상처도 이제는 희미한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한번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그 조각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주워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재구성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었다. 차가운 진실을 향해 두려움 없이 걸어나가는 기자 박서연의 길이었다.